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 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같이 오르거든요. 네, 그죠?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뭐 흡성 대법, 옛날에 이런 말도 썼는데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다 몰렸다가 아, 네네. 그 이후에 정점을 찍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데 이 도미넌스는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이제 이거 비트코인에도 많이 불리지만 딴 데로도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요 포인트, 요 때가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최근에 코인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슈퍼코인 투자지도 이 책을 최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2번 정도 읽었고요. 밑줄 다 찍으면서 읽었는데 박종환 작가님이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표를 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또 나름대로 이제 퀀트잖아요. 그래서 정말 관심 있게 이거를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시작부터 책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너무 좋아했어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암호화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슈퍼코인 투자 지도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이제 우리 강호국 작가님께서 너무 많이 또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또 많은 또 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찾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좀 많은 지표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투자에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는데 오늘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자로 이제 지명이 되면서 뭔가 어떤 대선의 국면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했던 얘기. 트럼프 대 바이든 구조에서는 트럼프가 무조건 이기는 구조였는데 해리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확실히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보다는 이길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내부적으로 또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박종환 작가님이 그 채널에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빼고 하루에 한 번씩 시황 영상을 올리시거든요. 저는 참고로 남의 채널을 안 보거든요. 이거는 봅니다. 너무 이건 맨날 봐야죠. 네, 그렇죠. 너무 영광입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딴 채널은 절대 참고를 안 하거든요. 이제 여기는 봅니다. 왜냐면은 지표 위주로 설명을 많이 이제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주시는 게 어떤 뇌피셜이나, 그러니까 개인의 추측은 사실 틀릴 수가 있고, 물론 그런 어떤 온체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어떤 예측들도 충분히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니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강호국 작가님 채널이 뭐 어떻게 보면 지표를 설명하는 가장 어떤 메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채널도 같이 와서 한번 봐주시면은 뭔가 아침마다 좀 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오히려 코인 쪽은 지표를 소개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3개법이란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온체인 지표는 거래에 대한 지표들이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령 뭐 거래소에서 물량들이 이동하는 거, 아까 크라켄 거래소 얘기했듯이 네. 거래소에서 물량이 나가느냐 들어오느냐 뭐 이런 관계들, 그리고 오래된 코인이 움직이느냐, 그리고 뭐 어떤 그리고 장기 보유 물량과 단기 보유 물량들의 어떤 관계들이 지금 놓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활용할 때 가장 유용하게 볼 수 네. 있는 지표를 3가지 정도 꼽으면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유명한데 MVRV 네. 지표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잠시문이긴 한데, 그렇죠. MVRV 지표. 네, MVRV 지표가 있고, 두 번째는 약간은 비슷한 국면으로 바닥과 천장을 확인하는 건데, 네네. 이 국면이 MVRV는 마켓 밸류와 이 실현 가격, 실현 밸류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은 퓨엘 멀티플이라고 해서 네. 채산성을 가지고, 즉 채굴의 관점에서 또 비교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퓨엘 멀티플 지표를 두 번째로 활용을 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장기 지표입니다. 네. 즉 사이클의 전반에 대해서 보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는 SOP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SOPR. 네, 요거를 단기 보유자들, 즉 쇼텀 홀더들의 SOPR 지표로 보면은 단기적인 바닥을 잡기가 용이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거는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구간들이 계속해서 깊어진다는 거는 패닉 셀링이 계속해서 더 깊어진다는 얘기고, 네. 결국은 1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이제는 어떤 반등의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 네네.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고 네. 1에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익절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I 때는 오히려 뭔가 좀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품이 좀 끼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MVRV와 퓨엘 멀티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SOPR 지표 이렇게 보면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니까 이제 그 MVRV는 사실 주식의 PBR랑 비슷한 지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식시장의 퍼나 PBR 같은 경우도 단기 지표는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커스피의 그 PBR이 0.8로 떨어진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거기서 확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 싸니까 1년 내로는 이제 거의 무조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MVRV 지표를 비슷하게 활용하면 되겠네요, 이게. 네, MVRV도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가치를 어떤 담보할 수 있는 뭔가 가치적인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에 유용하고 이게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장 끝나서 이 지표가 마지막 정점을 가리킬 때 팔기가 되게 용이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 이하면은 매수 구간, 저평가 구간, 3.7 이상이면은 과열 구간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PBR랑 비슷한 것 같아요. PBR도 보통 이제 1 이하면은 보통 들어가기 되게 좋은 구간이고 3.7 이상이면은 상식적으로 매우 비싸다고 이제 보고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MVRV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까지 3번의 사이클에서 네. 그 정도의 움직임을 나왔는데 1차와 2차 때는 3.7보다 사실은 월등하게 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 그때는 버블이 좀 심했을 때니까요. 버블이 네. 좀 심해서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스탠스를 딱 잡아보니까 대략적으로 3.7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고 1보다 이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딱 1일 때가 손실 없이 그냥 딱 정확하게 뭐 또이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1보다 낫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효하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바닥치면 0.8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 네. 더 이하로 떨어져서 0.8에서 7 정도까지 보통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17년, 아니 18년, 22년 뭐 그때 그렇죠. 그 네. 최근에. 그래서 그때가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1.8, 뭐 1.9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 정도 중간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대단히 저평가나 고평가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저평가되는 고평가되는 걸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도 퍼나 PBR 이런 거 보고서 저 주식이 저평가되나 안 되나 보는데 그 알트코인은 주로 뭐를 쓰시나요? 알트코인이 상당히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 주셨던 MVRV 같은 경우도 뭐 크립토 퀀트나 글래스노드 이런 데 가시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에서는 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은 좀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을 볼 때 활용하는 펀더멘탈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잭션 그리고 이 일일 활성 주소수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도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봤는데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높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 네트워크에서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또 봐야 되는 게 이 추세들이 계속해서 절대적인 수치가 상승 추세를 봐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다른 체인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충 뭐 한 개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돼? 대표적으로 제가 제가 말씀드린 요런 항목들을 많이 보는 거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처음 들었네요. 오케이. 이 아르테미스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토큰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토큰 터미널. 여기 이제 아르테미스 터미널, 토큰 터미널이 펀더멘탈 지표를 보는데 굉장히 유효한 두 가지의 사이트인데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서 그 흐름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르테미스 터미널 같은 데서 뭐 덱스 거래량부터 해서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솔라나가 월등하게 더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솔라나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펀더멘탈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솔라나가 과거에는 그냥 기대감에 의한 거였다면 지금은 솔라나의 실질적인 내러티브보다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작가님께서 이제 저평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저평가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으로 이걸 좀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유동성, 거래량을 포함한 이 유동성을 가지고서 이제 제시하는 관점이 제일 유효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낮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곧 있으면은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그렇죠, 높아지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게 원래 이제 카이코라는 데서 제공을 해주다가 네네. 작년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책 보고서 카이코 들어갔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지표들이. 뭐, 지 리서치 몇 개 나오고 그게 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약간은 유료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아하. 유료 오. 사용자들 위주로 좀 더 전환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B2B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카이코는 고가의 플랫폼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안 될 때는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느냐 네. 하면은 첫 번째로 볼 거는 TVL입니다. 아, TVL. 예, 그죠? TVL 이 체인에 얼마나 많은 예치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예치금의 절대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 예치금 대비로 시가총액이 그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그 TVL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레이어 1,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네. 플랫폼 아, 그러니까 각 플랫폼일 이제 사실 그 이제 레이어 1 플랫폼도 제가 보기에 뭐 몇십 개가 있던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배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 거 그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블록체인 각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각 프로토콜들, 각종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얼마나 대비로 이제 저평가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역시나 레이어 1 위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이 수수료 총액의 수수료 매출 대비로 시가총액이 얼마나 뜯어 먹었나? 예, 그죠, 그죠. 네. 그걸 대비하는 것도 있는데 네. 뜯어먹는 너무 고급스러워진데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수료를 가져갔는가 그거를 가지고 환산하는 지표들이 또 아르테미스 같은 데서 네. 혹은 토큰 네.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네. 비교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평가 구간들을 확인하고 즉 이렇게 펀더멘털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낮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선택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솔라나나 BNB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그 이더리움은 5분의 1 정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랜잭션이나 볼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은 그만큼 저평가가 되었다고 또는 이더리움은 엄청 고평가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진짜 근데 하루마다 진짜 엄청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그럼 뭐 사실 뭐 거기서 이평을 내거나 평균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를 이동 평균선을 보통 14 이평선 14에, 보통 많이 14에. 활용해가지고 네네네. 그 구간을 하향 돌파냐 사용 돌파냐에 따라서도 네.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플랫폼들에서 대부분 디폴트로 14 이평선을 많이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그거 다 골치 아프니까 사실 그런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시가총액이 낮거나 그냥 가격이 낮은 코인을 그냥 막 들어가자 이런 것도 사실 하고 그것도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과거 백테스트 해보니까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 전략들도. 네. 그건 저도 이제 네. 강홍 작가님 채널에서 보고 알게 된 정보여가지고 네. 사실은 생각을 좀 못 해봤던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는데 네. 이렇게 추세 추종의 어떤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걸 볼 때는 이게 내러티브적인 관점들을 좀 반드시 또 확인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지만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함께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요거 하나만 활용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고 추세 추종으로 빠르게 대응할 때는 이런 전략들도 충분히 유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상승장을 보니까 그냥 가격이 낮고 네티브 있든 없든 사실 그게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렇잖아요. 이게 뭐 1억짜리 비트코인이 10억을 간다. 그게 말이 돼야 하는데 10원짜리 코인이 100원이 간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1000원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심리적인 그쵸. 기준도 있죠. 맞아요. 근데 올해가 네. 이제 조금 약간 작년 이제 지난 대세 상승장과 조금 달라졌다는 예, 평가들이 네. 나오는 예, 게 네. 지금 시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이미 고평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장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2단계로 보고 있고 1단계가 왜 좀 스무스한 상승장이라고 보는데 보통 이때는 비트코인을 리드하고 이제 알트코인들은 수익이 좀 그 비트코인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코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20개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어서 네. 과거의 흐름들 대비로는 조금 더 알트코인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네네네. 관점들이 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가치 지표에서 수급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좋습니다. 작가님의 그 시황 영상을 보면은 CVD 차트가 늘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큰 고래들, 작은 고래들, 중간 고래들 그리고 뭐 개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의 매수 매도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은 그 고래들을 다 봐야 됩니까? 근데? 아니면 그냥 가장 큰 고래만 보면 안 돼요, 그냥? 저도 가장 큰 갈색 고래 위주로 보고 있고. 갈색, 뭐 갈색. 네, 이게 CVD가 사실은 이용을 할 때 뭐 예.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또 같이 활용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코인얼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코인얼라이즈, 네. 코인어널라이즈라고 네. 해서 뭔가 코인을 분석하는 즉 선물 거래 지표들을 많이 네네. 분석하는 어떤 사이트인데 예.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가격 대비로 해서 미결제 확장이랑 펀딩 레이트랑 CVD를 현물 CVD, 선물 CVD 다 같이 네. 확인하고 그리고 롱숏 계좌들의 어떤 비율들 같은 아, 건데 네네. 동시에 활용을 하는데 그때 이 CVD 지표를 같이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움직임에서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이게 촉발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떤 반등이 일어났을 때 네. 이게 이제 불트랩일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활동들이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네. 보이면은 어김없이 청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달려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 매수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네네. 그런 고점들이 되고 역시 개인이랑 반대로 가네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고래들이 움직이니까 근본적으로 가격이 더 확 끌어올려지는 것들이 있고 네. 실제로 다른 지표상으로 봐도 더 뭔가 그런 시그널들이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는 고래들의 움직임에 특히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인 어떤 마인드보다는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일 아침마다 CVD를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까지는 어떤 그 흐름들이 확실히 갈색 고래들이 많이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갈색 고래들의 매수량이 늘어나고 이제 보유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뭐 정확한 단기 시그널은 아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들은 장을 좋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도 고래들을 갖다가 이거는 이제 CVD는 근데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래랑 원래는 관계는 없습니다. 네? 뭐요? 고래랑 원래 관계가 없는 지표인데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고래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볼륨 특정한 볼륨의 거래량들 매물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매물대 네네. 보는 건데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고래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네. 이걸 온체인 지표상으로 뭐 글래스노드 같은 데 가시면은 실제로 고래들의 주소를 가지고서 또 추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지표들은 확실히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매집을 갖다 이어가는 구간들이 진행이 되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은 늘 그래도 상승 곡선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적중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맞는데 네. 시간을 조금만 더 두고 보면 확실히 큰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들이 많았을 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장 큰 세력들, 소위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장이 바닥일 때 이제 천천히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오른 후에 개인들이 따라 붙은 다음에 그때 이제 그 갈색 고래들은 매물을 어느 정도 풀고 다시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 예. 패턴들이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보 차이가 더 많이 느껴요, 사실 주식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를 보고 뭘 할 수 있나요, 사실? 그건 사실 단순하게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비트코인 비중이 얼마인가, 그 느느냐 줄느냐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서 네. 시가총액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와 그리고 다 나머지 알트코인들 도미넌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다 가지고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토탈 1이라고 하면은 모든 시가총액이고 토탈 2는 이제 이더리움까지 이제 제외한 이더리움까지만 포함된 것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토탈 3라고 하면 비트 이더를 다 제외한 시가총액인 거죠. 그래서 네. 그 대비로 자금들이 순서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활용되는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지만 알트코인의 흐름이 언제 올 것인가. 그죠. 그거를 네. 찾는데 보통 활용이 되죠. 그렇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장이 오르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다 하면은 알트코인 시장이 이미 왔거나 임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 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같이 오르거든요. 네, 그죠?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뭐 흡성 대법 옛날에 이런 말도 썼는데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다 몰렸다가 네네. 그 이후에 정점을 찍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데 이 도미넌스는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이제 이게 비트코인에도 많이 불리지만 딴 데로도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요 포인트, 요 때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극히 교과서적인 관점이죠. 그럼 그게 뭐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한 53%, 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확실히 좀 디스트리뷰션이 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측면에서는 대략적으로 60%를 이번에 넘을 것인가 넘지 못할 것인가 요런 찬반이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알트코인도 너무 많아진 데다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에는 70% 넘게 막 비트코인 네. 넘면서 올라가서 막 압도했는데 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60%를 뭐 전후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간을 한번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닥 구간으로 내려가는 거는 뭐 한 30% 후반대까지도 내려갈 네네. 수 있고 뭐 40%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는 요 시점이죠. 아, 그쵸. 그때부터 네. 알트코인을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해도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지금이 53, 54%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더 알트코인보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또 있는데 네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 상위 알트코인 대비로 비트코인 수익률과 그 알트코인 수익률을 비교해 가지고 시즌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면은 75%가 넘어야지 알트코인 시즌인데 네. 지금 현재 2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아직은 아직 제가 책을 쓸 시간이 남아 있네요. 다행이다. 이게 시간이 나를 돕고 있네 이렇게. 오케이. 네, 알트코인 책을 그게 돼야지 당연히 팔릴 거 아니에요, 그 책이, 그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네, 시간이 네. 충분히 남아 있고 지금 누가 사겠어 알트코인 책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라는 게 1월 10일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것도 이제 유용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발굴한 지표는 이제 하루에 2억 불 이상 들어오면은 단기 매수 시그널, 2억 불 이상 빠지면 단기 매도 시그널 하니까 그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네. 질문을 이제 말씀 주신 질문지를 이제 미리 좀 보고 나서 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이어서 되게 흥미로웠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은근히 잘 맞아요. 네네. 저도 네. 다시 확인했는데 예.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1억 불은 좀 작고 2억 불이면 맞습니다. 커요, 좀 이게. 그래서 1억과 이렇게, 3억을 네. 갖다 두 개를 갖다 비교하고 2억 달러를 비교를 했는데 2억 달러에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은 게 맞습니다. 그 관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고, 지금까지. 근데 3억 이상 들어오는 날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1억은 너무 없었죠. 잦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가 2억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그널이 한 1월부터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나왔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4월, 5월, 6월 계속 있었던 시그널에서도 그 시점이 제일 맞고,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물론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관점이 만약에 이 지표만을 활용해서 추세 추종을 할 때는 제일 유용하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ETF 규모가 커지면 그게 2억이 아니라 3억 불로 넘어가고 그러겠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에도 기관 투자자가 중요하고 이제 코인에는 VC라는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VC들은 뭐 하는 존재들입니까?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우선 VC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렇죠, 벤처 이 캐피탈.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육성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스타트업 육성하는 거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 크립토 기업에 집중을 하는 건데 지금 이번 대세 상승장에 접어들면서 지난 대세 상승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VC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몇 배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VC들이 더 많이 뭔가 정비가 되었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력을 확보를 했고 또 이걸 가지고서 이 시장에 대해서 더 불리시한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VC들이 기본적으로 선점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근데 평가를 해보면은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알트코인 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한 10개 투자하면 한 2개나 뭐 그 정도는 좋은데 나머지는 굉장히 아직은 저조한 퍼포먼스를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 런치패드 같은 데서 지금 이제 상장된 그런 코인들도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지난 성적표 보면은 마이너스 50%, 70% 많거든요. 그럼 그 전에 펌프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군요. 맞습니다. 펌프질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VC들이 가지고 있는 VC들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싸게 샀잖아요. 쟤네들은 여기 들어갔으니까. 근데 100원에 샀는데 지금 10,000원이 돼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VC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사는 것은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VC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더 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0,00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게 20,000원, 30,000원 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걸 갖다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할 어떤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세우는 데는 충분히 활용할 만은 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은 이제 그 VC들이 투자를 했는데 아직 별로 오르지 못한 애들은 VC가 와서 다시 한번 크게 펌핑을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높은데 대신에 너무 오래된 코인들. 그렇죠. 그런 애들은 안 되겠죠. 일단 리젝을 해야 되고. 판타지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지가 그래도 불과 이번 대세 상승장을 기점으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퍼포먼스가 별로다. 그거는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그럼 이제 어떤 VC가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있나요? 우리가 이제 몇몇 VC들이 이제 딱 이름이 있는 저명한 VC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A16인지. 그게 안드레이슨 호로비츠인가요? 맞습니다. 안드레이슨 호로비츠가 그래도 가장 좀 대장으로서 뭔가 입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스타트업 쪽에서도 엄청 유명한 VC였는데 빨리 전환했네요, 코인으로. 지금도 같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죠. 크립토 쪽에 더 이제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판테라 캐피털이나 패러다임, 그리고 국내 이제 해시드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벤처스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뭐 이런 회사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시면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뭔가 좀 좋은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네. 아, 그렇죠.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6개 정도의 VC들을 보면은 걔네들이 공통적인 코인이 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그것도 꽤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접근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벤처 투자자, 이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관심이 있는 코인을 먼저 선택을 하고 아, 네. 이 코인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네.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각각 사이트마다 제공하는 정보들이 차이가 있어서 네네. 만약에 앞선 관점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즉 어떤 기관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이퍼 헌터라든지 체인 브로커 이런 뭐 사이트들 활용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온도 파이낸스가 좀 핫하니까 네. 온도 파이낸스를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룻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세 개 다 본 것 같아요. 예, 네, 세 가지 다 소개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찾아서 목록을 세워 보시면은 아 공통적으로 이 저명한 기관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투자할수록 좋은 프로젝트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확실히 그들이 어떤 가격에 들어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왜냐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내 가격에 100분의 1이 들어갔다 하면은 이미 배배 펌핑했으니까 뭐 다시 여기서 또 3배, 5배, 10배 갈 가능성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좀 적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지. 걔들이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네. FDV라고 해서 완전 희석된 가치 개념으로 요즘에는 고평가된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유통량 대비로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공급량이 풀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가격이 나오지가 않는 네네. 그런 상황들이 놓여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걸어내면서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목록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판단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 물량도 책에서 잠깐 언급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 SOPR라는 지표가 그 대단한지 사실 잘 모르고 전 간 거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 그 이 SOPR라는 게 단기 보유자 물량 관련 지표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은 단기 SOP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와 있나요? 지금 이제 1을 넘어가죠. 이제 1 넘어갔다. 받는 네. 구간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마도 이제 뭐 RS로 치면 50이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럼 수급 지표는 이 정도 하고 기술적 지표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시황 보시면 맨날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62,000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뭐 66,000에서 뭐 이제 좀 이게 뚫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보시는 건가요, 거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정말 중복적으로 보는데 네. 사실 그걸 제가 매일 알려드리는 게 네. 평시 상황에서는 막 되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구간들이 워낙에 진폭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막 다 잡아드린다고 하는 것이 네. 생각보다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구간들에서 첫 번째로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예측이 가능한 뭐 네.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응이 가능한 영역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 정도 구간 정도가 왔을 때 말아 올리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 시나리오에 어떻게 보면 대응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해요. 네. 폭락을 했는데 슬플 거 아니에요. 네. 슬프기도 한데 예.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이 오는 거죠. 예. 이거 이제 팔아야 돼, 사야 네, 돼, 할 그러면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추세 추정을 하시는 또 강욱 작가님 같은 경우는 122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인데 네. 또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이더딥 구간을 어디서 잡아낼 것인가 요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걸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여기 어떤 중요한 매물대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여기서 방어할 가능성이 있다. 요걸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입니다. 실현 가격. 네. 단기 보유자들이 거기에 평균 단가가 많이 몰려 있으면은 네. 지금까지 어떤 패턴에서 정말 심각한 어떤 구간들에 직면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손절하기 싫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버틴다 이거죠, 한마디로. 버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돌파당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결국은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그죠. 오히려 반대로. 그죠. 그래서 그 구간들을 확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단기 보유자, 즉 코인을 155일 미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단기 보유자를 기준으로 삼았다면은 그 다음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시기를 갖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서 한 달 있었던 단기 보유자, 네. 한 달에서 3개월 있었던 보유자, 3개월에서 6개월 있었던 보유자 이런 것들을 따로 하면은 가격 구간들이 다 따로 나오게 되는데 그 구간의 매물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친구들이 대충 어느 구간에서 많이 샀느냐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지지선으로 이제 활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가격이 내려갈 때 이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65,000불에 사놨다 하면은 65,000불 밑에서는 안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65,000에서 튀기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지 구간을 정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것 매물대. 중에서 그래스노드에서 URPD라고 하는 또 지표가 있는데 네. 이 URPD라고 하는 지표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 제가 설명을 좀 적어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UTXO 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던 구간들을 아하, 네, 결정을 네. 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똑같이 매물대입니다. 그렇죠, 사실 매물대죠. 네, 매물대인데 그렇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가장 치열했던 네. 최근에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66.2K를 요즘 좀 강조하는 게 네. 그 구간이 비트코인 가격 역사상 가장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URPD가. 그러니까 지금이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공방을 벌인 구간들이 가장 치열했던 구간 중에 하나라. 66,000이요? 66K. 아, 그렇죠. 66,000. 네네. 예. 그래서 그 구간들을 어허, 이제 네.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URPD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URPD 그 구간을 또 뚫고 올라가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수 네네. 있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3K에서 54K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은 이건 좀 개념이 좀 차이가 나는 건데 또 메트칼프 법칙을 통해서 네네. 만들어낸 또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다 보니까 메트칼프 법칙으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또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서 그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단가들의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말을 올렸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시기 되게 좋은 게 크립토 퀀트 들어가시면 네. 분석가들이 대시보드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아,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 네.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중요한 지표들이 정말 많이 얻으실 수 있어서 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기동평균선 추세선 이런 것도 좀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21선 그 이제 와중으로 바운싱 되는 경우가 많이 보였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 이동평균선 많이 보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마다 어떤 이평선을 보는지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뭐 일단 20일 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 뭐 121선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의 중요한 게 그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7, 25, 99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맞습니다. 그거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볼 수도 이게 있고. 그게 디폴트니까. 네. 네, 그래서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20일이나 50일 이평선을 좀 많이 보는 편이어서 2050. 네, 그죠? 2050을 네네. 많이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있을 때는 20일에서 50일 정도 이평선 터치하고 대부분은 반등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구간들을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50일 이평선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네네.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됐을 때가 굉장히 문제인데 그때는 네네. 의미가 없고 202평선까지 내려가면은 완전히 바이더딥 구간입니다.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바이더딥을 준비해야 되고 202평선을 터치할 수 있느냐에 따른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202평선이 깨지고 한번 한번 내려갔는데 깨졌죠. 이제 예. 그 구간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제 바이더딥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중복적으로 온체인 지표들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제 저평가 구간들을 찾아내서 거기서 이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들어가는 전략들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유효한 전략인 것이고, 그리고 추세 추정 투자자들은 더 많이 내려가기 전에 120일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사실 말씀하신 20일, 50일 선도 굉장히 좋은 지표들인데 그걸로 하면 거래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좀 짜증나는 건데 그래서 121 선이 뭐 거래도 너무 많이 안 하고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제 지표이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요거 저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이더딥을 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더딥을 한다는 그럼 거는 큰일 난 거죠. 그럼 자살한 거죠. 자살행위라고 봐야 되는 그거죠. 것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말할 것도 없고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인 건데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결국 온체인 지표들이고 온체인 지표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MVRV 지표라든지 채굴 지표 이런 것들이 과거 사이클 대비 정점으로는 아무리 따져봐도 아직까지는 정점이 온 시그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 몇몇 시그널들을 다르게 계산한, 즉 어떤 근원이 되는 어떤 지표들을 다르게 환산한 거는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수치를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가 그거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뭐 결론적으로
기준으로 뭐 사실 뭐 그 언체인 만에 한 번씩 이제 네. 갱신이 되는데 채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 얘기는 채굴 비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채굴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시장에 더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 내놓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아 네트워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요거를 우리 투자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채굴 금지했을 때 네. 그 해시레이트 쭉 떨어지죠. 네. 그때 비트코인 가격 완전히 급락 샀었죠. 네. 수십 프로 막 5, 60% 한번 난리 났던 적이 있었는데 21년 뭐 이럴 때요. 맞습니다. 네. 21년에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해시레이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해시레이트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지표 중에서 이제 채굴자들의 항복 시그널 즉 어떤 강세로 전환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지표가 해시 리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해시레이트의 30일 이평선과 네. 60일 이평선이 서로 데드 크로스가 되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되고 요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결국은 32평선이 62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렇게 됐을 때 아 뭔가 시그널이 바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항복이 완전히 끝나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엘 멀티플인데 제가 네. 퓨엘 멀티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채산성 높게 즉 채굴자들이 좀 행복해하고 있구나. 요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산성이 잘 맞게 됐을 때는 이때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다가 이것도 일정 부분 3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아 너무 거품이 끼었구나. 채굴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돈을 벌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결국은 채굴자들도 물량을 시장에 던지겠지. 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1을 전기선으로 보고, 이제 1보다 더 높아지면은, 이제 채굴자들이 행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걔네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진 비트코인을 쉽사리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라는 거네요, 그게? 그때까지 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과도한 구간들에 도달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풀어버린다. 그때 네, 시세 네.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퓨엘 멀티플은 네. 1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1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0.4에서 0.5 정도 구간을 보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퓨어 멀티플이 이제 떨어졌다. 그러니까 1 밑이야. 그럼 0.6, 0.7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해한다는 거는 이제 그들이 그나마 채굴한 비트코인을 빨리 시장에 던져가지고 현금화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 그때도 그런 원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퓨어 멀티플이 1 이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채굴한 비트코인 전부 다 이제 시장에 내던지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하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그거를 대충 해시리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세 가지 지표를 공통적으로 다 활용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해시리본을 잘 몰랐는데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에 이제 멍타라고 이제 아주 훌륭한 친구도 살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몇십억 벌었어요 해도 근데 그래서 이제 아니 해시리본 모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사기 지표입니다 선생님. 그거 뚫으면 그거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네,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네요. 훌륭한 사람이야. 몇십억 벌었어요. 네, 최근에. 그러면은 심리 지표 이제 그 사실 그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맨날 그러잖아요. 휴먼 인디케이터를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시장이 정말 과열했다라는 걸 언제 가장 체감하시나요? 그 심리 지표 같은 걸로. 저는 최근에 시장의 과열을 이제 볼 때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침체됐다는 거는 감지됐던 게 댓글. 유튜브 댓글에서 욕을 많이 하죠. 내 이놈 하면서 너 믿고 내가 집을 팔아 샀는데 말이야. 저런 댓글 저한테는 오거든요. 그거 팔라 그랬니 임마? 해줘. 아유 너무 과감하십니다. 아니 제가 저거 생각만 하고 답변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반응들이 최근에 가격이 50K까지 이제 가서 55K 뭐 그때까지 내려가니까 댓글이 달리는 그 수준이 차원이 좀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죽어라.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바닥이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거를 확실하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유튜버 특성 지표네요. 맞습니다. 유튜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표들 정말 체감이 확 되는 그리고 과열 지표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들이 댓글이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이 뭐 더더더 앞으로 뭐 미친 듯이 10배, 20배 올라갈 것이다. 사랑의 선생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과열 지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심리 지표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예를 들면은 2022년 같은 경우는 얘가 계속 뭐 0에서 24를 왔다 갔다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역추세, 나는 이제 대중과 받으러 간다, 지금 들어간다 하면은 골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건 보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심리 지표가 50 넘어갈 때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또 투자의 방식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들이 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이제 공포의 탐욕 지수를 이제 커뮤니티에 언급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다른 지표들과 더불어서 바닥을 많이 찍었고, 그리고 소셜 볼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관심도가
거의 급감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줘서 소셜 그런 걸리면 것들- 구글 트렌드 뭐 이런 거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다 합산해가지고 보여주는 어떤 사이트들도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중복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작가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던 게 절대 심리 지표만으로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2022년에는 1년 내내 뭐 20, 30 이랬을 텐데 또 들어갔으면 작살나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매크로 지표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세요? 이거 그 투자하실 때?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지난달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난 2분기 정도죠. 네. 그때는 사실은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가장 많이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지금 제가- 거의 뭐 네. 지금 거의 90% 이상 확정적으로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연준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면서 11월 전까지 절대 금리 내리지 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서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은 또 존재하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리 또는 금리 전망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지표가 이제 금리 전망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걸 이제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용 지표랑 그리고 물가 지표. 아, 고용과 물가.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달이었나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말도 안 되게 한번 크게 나왔던 적 있잖아요. 네. 그때 비트코인 가격 완전히 크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그런 지표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뭐 등락을 거듭하면은 가격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게 좀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나는. 그렇죠. 이제 기대치보다 이제 많이 높거나 낮으면은 이제 가격에 영향 미치겠죠. 예, 미치게 되고 CPI가 계속 잡히고 있고 PCE도 지금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 네, 그죠? 요게 이제 일관적으로 하락의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CPI는 진짜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셔야 되는데 10X 리서치라고 해서 마커스 틸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네. 갑자기 승인 안 될 것이다라는 어떤 분석을 내면서 가격을 좀 많이 왜곡을 시켰던 적이 있는 네. 회사인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망들이 좀 상당히 그래도 나름의 공신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통계 조사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가격이랑 분석을 했는데 최근까지는 CPI 발표 나올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금리 그리고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된다. 예, 말씀드릴 수가 저도 사실 뭐 있겠습니다. CPI 자체가 중요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제 CPI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뭐 선물 지표 중에서 중요시 보이는 거 있나요? 왜냐면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진짜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작살나고 청산 당하는가 이런 거 있다면서요. 지표들이. 네. 지표들이 선물 거래 지표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선물 거래를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네. 선물 거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바닥을 짚을 때는 온체인 지표를 좀 많이 봅니다. 네. 물론 이것도 그 선물 거래 지표가 다 바닥을 찍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바닥에 가까운 구간들은 그래도 꽤 비교적 잘 잡아낼 수 있더라고요. 물론 네. 찐바닥은 절대 못 잡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금방을 잡아낼 수 있는데 고점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는 그 구간들이 저점 잡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고점이 어렵다. 네. 예를 들어서 MVRV도 1보다 미만 보통 0에서 1 정도 사이에 보통 들어가니까 보통 0.8, 0.7 정도에서 바닥을 보통 형성을 했는데 고점 구간을 보는 걸 보면서 이 구간들이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써서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구간들이 한 열흘 정도 지속이 되니까 바로 그냥 청산을 통해서 정리를 해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거는 가격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 사람한테 터지는 거잖아요. 청산에서 터져 나가고 그럼 터지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요, 사실 이게. 네, 그래서 그러면은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물 펀딩 피가 얼마나 높아졌나 그거를 가지고 그 단기 고점을 예측할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레버리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청산 맵이 굉장히 많이 좀 적중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청산 맵. 네. 우리가 이게 캐시 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네. 우리가 그 차익 거래하는 것들, 그 비트코인 현물 매수하고 그리고 숏 쳐가지고 이거 가격 낮추고 이제 차익 먹는 약간 이런 거래들을 하고 그리고 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미결제 확장에 묶여 있는 이 거래들이 청산해져 버리면은 네.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들이 시장을 좀 왜곡하는데 본인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청산 맵을 봤을 때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결국은 한 64,700까지 떨어지고 65,000을 다 해치워 버린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말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숏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72,000이 좀 엄청나게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 72,000까지 그걸 살짝 뛰어 넣은 다음에 걔를 숏 전부 다 청산시켜 버리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산을 하고 나면은 그 지속 추세들이 막 되게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네네. 확 치고 가격이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리 약간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65,000에 사람들이 청산을 많이 당한다고 치면은 일단 그때 가격이 뭐 62,000까지 확 급락하겠죠. 근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이렇게 얘를 다 죽어버리고. 맞습니다. 딱 그런 패턴들이 거의 무한 반복처럼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좀 횡보 추세들이 이어질 때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진짜 단기적으로는 그 매물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물하지 마세요. 고래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언제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만 왜 들어갈 것 같지? 아닙니다.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고래들은 얘를 죽이고 가자. 또 한 다음에 죽이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물 근데 뭐 2배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10배, 20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코이널라이즈라고 하는 예. 사이트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건 이제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장의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들 중에서 합리적인 것들을 저도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 좀 합리적인 관점이었던 게 불트랩을 계속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올리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오면 또 청산시켜버리고 그렇죠. 네. 요 과정들이 지금 3, 4, 5 3, 4, 6. 네, 그죠. 5월까지 모르겠는데 3, 4, 6은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그렇게 5월 빼고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미 고래들이 그것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갈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아볼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숏 비율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펀딩 레이트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롱숏의 어떤 계좌 비율이 계속해서 롱이 높아지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봤더니 CVD까지 봤더니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 그 구간에 들어오는 거야. 오호,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트랩이 들어오게 되면 고래들은 불트랩이야. 이걸 알고 있는데 개미들은 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날려버리고 또 한 번 더 그게 반복되고 그게 몇 번이고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선물 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영역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이게 사실 현물을 하면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원래 내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내 포지션이 완전 죽지는 않잖아요. 현물일 경우에는. 근데 이제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규제하는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도 규제하지 않고 이제 무법지대잖아요. 사실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가 너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개미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네가 욕심내가지고 큰 레버리지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근데 당신을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거는 이제 인지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스로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으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과도한 욕심들 이런 데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기서는 오히려 욕심을 갖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두세 단계 내리는 것이 수익을 얻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제 그 상승장이 내년까지 진행된다고 치면은 뭐 비트코인은 뭐 그래도 지금 가격 대비 뭐 최소한 2배, 3배는 오를 거고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그것만 먹어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몇 년에 한번 되풀이돼도 당신이 부자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선물해가지고 빵이 되잖아요. 그럼 0 곱하기 아무리 큰 숫자 하더라도 0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요번에 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정말 너무 유익했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할투 구독자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 할투 투자 구독자님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표에 또 많이 해박하시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또 구독자님들인데요. 저도 강홍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정리하고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투자의 방식들도 서로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전체적인 투자의 방식이 다르지만 서로 간에 굉장히 어떤 공통점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은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 그리고 저희 또 작가님께서 저희 책 많이 또 추천해 주셨는데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은 만약에 지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책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조금 더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서 좀 효과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조금이나마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표들도 한 95% 이상은 들어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도 다 읽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지표들을 어떤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